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저번에 했던 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까지였죠. 예, 예. 네,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니체의 개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일단 초인이라는 거. 조인. 리버맨식. 네, 사실은 그 되게 초인이라는 게 네,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초인이 이게 사실 이 철학이 항상 그 번역어가 문제인데, 특히 이제 인문학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그 언어에 대한 불신이 커가지고 이게 항상 그게 문제인데, 이게 위버 맨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게 옛날에 되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슈퍼맨이라고 하다가 오버맨이라고 하다가 오버맨. 네, 나중에 결국은 이제 영어에서도 그냥 위버맨시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인이라고 하니까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뭔가 초인 혹은 슈퍼맨 이런 개념이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그 책 보면 다 위버맨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번역의 약간 나태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의 정합성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한국어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은 좀 편한 길을 가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원래 독일어로 위버맨시가 위고 위버가 그리고 맨시가 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맨시는 그 사람이라는 뜻인 거고. 네. 위는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좀 어렵겠죠. 좀 더 이제 뭔가 차원이 높은 사람, 차원이 이런 높은 뜻인 거겠죠. 네. 그리고 불어로는 스위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독일어랑 완전히 동시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슈퍼가 맞긴 하네요. 맞긴 하죠. 슈퍼, 이제 헐리우드가 슈퍼맨이라는 용어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맨이 붙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웃기더라고요. 초월자. 네. 좋습니다. 아, 역시 독일어 아시는 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초월자. 네. 초월자. 근데 니체의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슈퍼맨 같은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뛰어넘는 사람, 재력을 뛰어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성공한 사람이고, 뭐 위정자고 할 텐데, 저는 뭐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지난번에 얘기 나눴지만 그걸 것 같거든요.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긋지긋한 일상,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번뇌,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모두가 이제 사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경계선이 있고, 모두가 뛰어넘을 수 있고, 모두가 이제 사실은 위버맨시가 될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귀결로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초월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영혼의 이거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예. 네. 그런 개념을 했었고,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니체의 개념어 중에 많은 그 오해를 낳는 그 권력의 의지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독일어는 뭐 빌레스 오브 마흐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이게 또 사실 니체 철학에 굉장히 그러니까 오해를 갖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자,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세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용 보드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많은 오해를 낳는 거죠. 인간은 평등해져서도 안 된다. 인간은 1000개의 다리와 좁은 길을 걸어서 미래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전쟁과 불평등이 인간들 사이에 벌어져야 한다. 이걸 이제 그 나치가 굉장히 오용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의 전쟁과 불평등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태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전쟁이 진짜 실제 전쟁이 아니겠죠. 내면의 전쟁이겠죠.
그거를 막 오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신이나 세계를 창조했던 힘이라는 승리의 창 개념은 여전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내가 권력의 의지로, 권력을 나타내는 지치지 않는 요청으로, 혹은 권력의 사용이나 실행으로, 창조적 충동으로 표현하는 어떤 내적 세계가 추가되어야 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계가 그냥 주어진 값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여기에 그 뭔가를 더하겠다. 혹은 내 자신의 어떤 의지로 세상을 구성하겠다. 이런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삶이 있는 곳, 그곳에 또한 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의지가 아니라 권력의 의지라고 나는 그대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도덕은 무능한 자의 몫이다. 선과 악에서 창조자가 되려는 자는 우선 파괴자가 되어 가치를 파괴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비판적인 도덕의 그리고 어떤 뭐 세계의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을 구성하는 거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별로 그게 없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이 이제 영혼의 길입니다. 사실 오늘 니체에 대한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제 영혼의 길이랑 이제 아모르 파티가 남아있어요. 그 영혼의 길은 이게 결국은 이제 초인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이제 얽혀 있는 개념인 거죠. 영혼의 길은 삶은 지겹도록 반복된다. 그 지겨운 반복을 이기는 것이 초인의 삶이다. 위버맨시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영혼의 길이라는 게 뭐냐, 그 반복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얘기했을 때 니체의 어떤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삶을 깊이 보는 것만큼 인간은 고통도 깊이 본다. 그러나 공격하는 용기는 최고의 살해자다. 그러죠. 설마. 아직 나오네요. 네. 네네. 살해자다.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끊겼어요. 끊기셨어요. 그래요. 네. 왜 끊겼지? 연결팅. 연결을 끊었구나. 근데 지난주에 네. 처가를 가는데 처가 가는 길에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 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편도로.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독서 모임 할 때에 니체를 다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아내도 공감을 하고 이제 해줬던 얘기, 초인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삶, 반복되는 일상,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초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둘 다 큰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아내도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으니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출근해서 계속 일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인데 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런 의미 없는 잿빛으로 채워나갈까라고 생각해야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그럼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어. 사실 이런 뭐 포부가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당위성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근데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도 더 큰 위로나 희망을 주는 느낌이 있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복적이고 지긋지긋한 이 삶을 어떻게든 매일 하루하루 뛰어넘고 나름의 그것을 긍정으로서 이렇게 채워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자체가 위로가 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혼에게 얘기도 이제 삶은 지겹게 반복된다.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지겨운 것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군대도 만약에 가야 되는 사람은 다시 가고 수능도 다시 보고 그리고 내가 막 그 여태까지 했던 그 막 굉장히 그 모자란 행동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아무것도 못 바꿔요. 그리고 바꾼다.
거기서 느끼는 모든 슬픔이나 뭐 기쁨이나 그런 거를 완전히 똑같이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거냐? 그거를 계속 반복할 용기가 있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용기 없습니다. 저는 저도 죄송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네 B급 정도의 일반인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가기도 싫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20대, 30대 당연, 20대, 10대 사실 과거 어느 지점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되게 명확합니다. 네, 저도 맞아요. 예, 딱히. 지금이 그럼 최고냐? 아, 그건 아닌데. 그, 또 굳이 근데-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그때의 어떤 그 정말 푸르른 젊음 그런 것보다는 그 불안감과 네. 몰랐기 때문에 통과했던 그 지점들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다시 통과한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보면 되게 푸르고 싱그럽고 예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 치기 어림과 그 맞아요. 많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움들 맞아요. 그걸 다시 이 기억을 가지고 가서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느낌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 젊다라는 특권도 사실은 빨리 벗어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 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일종의 강요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뭐든 될 수 있다, 그 열려 있다. 물론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만끽했지만 사실은 빨리 이제 규정되어질 건 규정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규정되어져야 사실 또 다른 또 새로운 걸 제가 이제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오히려 그걸 다시 이제 걸쳐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세팅이 끝나셨나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른 건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니체의 초인이라는 개념이 뭔가 부처님이나 그런 거랑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저번 시간에 공유했던 것처럼 부처는 게임 끝나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름 쓰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니체의 초인은 기꺼이 다시 한번 하겠다. 영원히 이게 반복돼도 계속 다시 살겠다라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죠. 초긍정왕이네요. 그죠. 초긍정왕인 거죠. 니체는 뭐 오해하고 살았네. 그러니까 세상 시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초긍정.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뭐 헤라클레이토스 뭐 이런 부분 넘어가고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모든 것은 꺾이고 모든 것은 새로 이어진다. 모든 순간에 존재는 시작한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되게 그 뭔가 영혼에게 있어서 핵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혹은 어느 날 밤에 악령이 너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살며시 찾아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았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살아야만 한다.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란 없고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탄식, 내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차례와 같은 순서로 티끌 중에 티끌인 너도 모래시계와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과연 그걸 다시 할 거냐? 라고 할 때 다시 할 거다라는 게 초인이라는 거죠. 기꺼이. 그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 우리 보이자님이 어바웃 타임 말씀 주셨네요. 그죠. 명작이죠. 네, 명작이죠. 명작이죠. 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맞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지만 더 나아지진 않는 거잖아요. 네. 이 반복을 듣는다고 해서 약간 그 뭐지?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반복을 한다고 뭔가 스킬이 더 강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죠. 네. 이 지겨움을 견디고. 맞아요. 21살에 막 그 꽃다발 들고 찾아가고 이런 사건을 다시 겪었어요. 다시 겪는 거죠. 찌질의 역사를 무릎 다시 꿇고 한번 강의실에서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역사는 없지만 막 그런 막 그 젊었을 때 저지르는 되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아, 정말 다시 한번 할 용기가 있냐? 용기가 있냐.
또 반복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니체 잔인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과거와 현재까지는 초인의 개념으로 그래도 이걸 선뜻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초인의 개념을 가져오면 그래도 내 삶 긍정할 수 있고 그래도 오늘 살아갈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근데 그 개념을 이제 미래로 옮겨놓은 거죠. 그것도 무한한 미래로. 그래도 오케이? 했을 때 와, 떨리네요. 근데 사실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삶을 긍정했다면 그것이 미래로 확장됐을 때 또 긍정하지 않아야 할 어떤 농구를 갖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래로 그걸 확장을 했을 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했다면 사실은 현재의 관점에서도 초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조건을 갖고 받아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끝날 거라든지. 그죠. 나이롱 환자나 사이비 어떤 그 신도처럼 내가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취사 선택이 있군.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영혼회귀라는 질문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뜻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면 초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시프스의 신화가 상당히 그 니체 철학이랑 닿아있다고 게 네. 돌 굴리는 걸 평생 할 수 있겠냐. 평생 정도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그런 형벌을 받을 각오가 됐냐. 라고 할 때 그 시시프스의 인생을 살 용기가 있는 자를 초인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잔인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결국 니체 철학을 쭉 이야기를 듣고 오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한 길이 있죠. 그 신에게 의지하는 것. 신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면은 모든 게 다 무한한 긍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편한데 네. 니체는 결국 그 길 다 끊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무한히 미래로 확장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사실 던지는 질문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걸 다 아는데 그럼에도 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아니면 그 니체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니체 철학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냥 왜 그 자살이 유행하거나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현실 포기하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또 명확히 얘기했으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간만이 갖는 권리 중에 자살의 권리마저도 사실 니체는 허락하지 않고 그럼에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니체의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결국 정신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년은 사실은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겪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의학적으로는 그냥 그 유전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겪어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기독교적 세계관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넌 지금 힘들어도 이 삶은 이제 끝이 나고 나면은 천국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모든 걸 끊어냈을 때 그것을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니체가 죽었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 니체 좀 까도 돼요? 네. 니체 시원하게 까드릴게요. 네네네. 네, 니체 시원하게 까드릴게요. 마음이 준비되셨죠? 일단 니체는 결혼을 못했어요. 맞아요. 네, 결혼을 못했고요. 아까 집안병이라고 한 거는 이제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어릴 때 정신병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포함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그 의학적으로 보면 니체가 죽은 건 매독입니다. 매독에 의해서 죽었고. 바그너랑도 관련이 있죠. 네. 네, 매독에 의해서 미쳐서 죽었고요. 제가 이거를 끝나고 만약에 BTS하고 엮으면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몇 가지만 니체를 건드리면 예전 이제 삼형제 이제 여자 하나를 두고 니체랑 친구랑 같이 여자 하나를 좋아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한번 꿈꿨어요, 니체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청혼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가로채 갔어요, 그 여자를. 그 이후로 얘는 완전히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후에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결혼은 철학자에게는 장애물이다.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철학을 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왜 깐다고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지? 니체 철학, 그 독일 철학이었나? 어디에 보면 그거 있어요. 왜 그 여우가 신포도를,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신포도에 대한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으면 이제 비난하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루망샹티? 네. 그런 건데. 네. 아, 비난하는. 드샹망티? 네 글자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 니체한테는 그런 끼가 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초이는 어떻게 보면 걔한테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얘 철학은. 계속. 맞아요. 네, 그런 르상티마. 것들을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도 불교 이거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니체는 되게 그 천재이면서도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동양 철학을 계속 이렇게 접목을 시켰는데 본인은 바그너까지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걸 뛰어넘었다, 그리스 철학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엎어치기 한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식의 문체들을 많이 쓰고, 실제로도 책을 냈다 그런 식으로 내고, 바그너도 자기가 뛰어넘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격지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건 그렇게까지 해서 엄청난 철학들을 남겼는데 결론은 미쳐가지고 여동생이 마지막에 그죠. 니체를 이렇게 맞아요. 부양을 했는데, 결론은 여동생이 그 니체의 철학을 다 자기가 이용해 먹었고 자기가 자기한테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 수정을 해서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냥 죽은 아주 불쌍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좀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 있다. 이 사람의 맞아요. 현실. 네, 그리고 그 자라투스트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용감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비웃기를 좋아하고 난폭한 것. 이것이 지혜를 원하는 것이다. 지혜는 여성이고 그래서 투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남성성이나 이런 여성들에게 끌리는 게 되게 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투사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여성으로 자기는 바라본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불교 얘기 살짝 나왔지만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건데 저는 니체를 불교 쪽으로는 안 보고요. 도교 쪽으로 봐요. 도교 쪽하고 되게 흡사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니체가 했던 일 자체가 문헌 연구였어요. 문헌 연구 교수였고, 도교의 그 노자도 문헌 연구 교수였고요. 둘이 신기하게 싱크로가 맞다. 뭐 요 정도.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서. 예, 여기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재밌어요. 사실을 많이 알았네. 그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책만 읽으면은 저도 이거 하면서도 그렇고 옛날에도 니체 연구자들이 책을 많이 읽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없이 굉장히 또 점잖은 얘기. 그죠. 이제 정말 그 니체 막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쇼펜하우어에 대한 자격지심과 뭔가 자기는 그리스 철학에서 이걸 발견했다. 이거를 제가 읽었던 책에서도 되게 강조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니체가 매독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바그너랑 니체가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되게 결별하거든요. 그런 원인이 됐던 게 바그너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니체가 매독에 걸렸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사회가 안 좋아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은 그 역사가들이 만든 것이다. 그 인물이 실제 그렇게 위대했냐와는 별개로, 근데 왜 그런 행동을 왜 그것이 근데 인정이 되는가? 그게 어쨌든 세상에 긍정의 영향을 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는 니체는
사실은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런 자격지심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내면이 그 혼란스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새로운 생각의 역발상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니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부를 하면요. 예, 예. 아시다시피 그 전쟁에 참여를 했었고, 예, 예. 맞아요. 거기서 되게 회의감이 들었고, 자기가 그 목사를 하려다가 현실은 이런 전쟁 속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회의감이 들었고, 아까 그 바그너 얘기도 했는데, 니체는 그 스스로 자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니체의 책 즐거운 과학 3권에 보면, 자유에 도달했다는 인정은 무엇인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썼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바그너가 했을 그 자기 매독이 되게 쪽팔린 거예요. 자기한테는 되게 창피한 거죠. 여기서 자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책 속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하고 불쌍해요. 근데 천재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 있는 건데 그 니체 이름이 프리드리히잖아요. 네. 프리드리히가 아시다시피 프로이센의 궁극주의 국가로 만들었던 부자가 둘 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어떤 궁극주의 황제의 이름이 자기한테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니체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쓴 글처럼 살 수는 없죠. 그쵸. 그럼요. 이게 사실 저도 근데 이런 걸 좀 느낀 게 남중일기 읽었을 때 느낀 건데 남중일기 보면 되게 남욕이 많거든요. 욕? 네. 다른 사람 욕. 그 누구지? 그 허균인가? 허균이 아니죠. 허균이 아니라- 이름이 뭐지? 송균? 그 경상 우수자였던 사람. 아무튼 외자인데.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뒷담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일기니까. 일기니까 사실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일기를 이렇게 영원 다 얘기로 돌려보고 모두가 다 엉겨. 원균. 참 사람이란 참. 그렇죠. 원균님,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그 대선 토론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 받고 자막 AI가 바로 팩트 체크해가지고 뭐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는 너무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관계, 팩트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본질과 메시지가 다 깨지잖아요. 흐려지잖아요. 그걸 견제해서 쭉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저도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글을 쓸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처럼 글을 쓰다 보면 뭔가 그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쓰고 싶은 글과 내용을 더 밀고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뭔가 이제 허구의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어야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 있다가 돼서 에세이가 약간 소설적인 것과 결합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완전히 그냥 허구의 세상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작가로서의 삶인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소설가로서. 다들 비슷하게 맡기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여튼 그 모시기 보면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자기의 초기작은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자기가 어떤 시점을 넘어서면서 3인칭으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세계의 폭이 더 이상 1인칭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너무 멋진 문장 나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보고 있다가 공이 하늘에 떴다가 내려올 때 소설을 써야겠다.
너무 소설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모든 게 이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약간 자기 개발서나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 쓴 자전적 얘기를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되게 그런 사람들이 쓴 왜냐면은 이미 유명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단을 한 거니까 맞아요.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만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막 나의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실패하고 찌질했던 것도 네. 뭔가 멋지게 포장을 해서 실패했지만 난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나오고 뭐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이런 거에도 뭔가 그 당시엔 사실 큰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느 화창한 날이었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되게 멋진 서사를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되게 멋지면서도 역시 성공하고 볼 일인가 싶기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성공하기 오늘- 전에 그런 얘기. 네, 오늘 말이 말씀하십시오. 많아서 죄송한데 오늘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지금 그 아닙니다. 얘기에서 하나가 더 떠올라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 곽희님 한 얘기에서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정확히 맞는 곽희님 말이 맞는 게 사실 니체 하면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는 니체가 아니에요. 그래요? 1802년 헤겔이 이미 그 신앙과 지식이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니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후에 니체가 다시 똑같은 말을 쓴 건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헤겔의 신은 죽었다라고 안 하고 니체는 죽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보도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헤겔이 얘기했고 40년 후에 니체가 얘기를 했다.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니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럼 혹시 헤겔이 말한 신은 죽었다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신 자체는 죽었다.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한 거고 근데 헤겔 때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거죠. 헤겔 때는 아직 그 신앙 절대주의가 살아있을 때였고 네. 그래서 아직은 그 니체처럼 정렬하기까지는 않았어도 신 자체를 죽였다는 내용 그러니까 뭐 그 신앙체를 안 지키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졌다. 네네. 이런 것의 그런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헤겔이 훌륭한 사람이네요. 서슬 시퍼런 그 시기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가 안다는 것은 문헌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요? 오, 그렇군요. 근데 헤겔은 잘 먹고 잘 살았지. 물론 그렇긴 했겠지만. 네.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서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의 기득권을 박차는 일이기 때문에. 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왜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작품이 좋으면 작가의 뒷조사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야 이 사람 안 되겠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 쓴 글은 다 내가 버려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 좀 보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실제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추구했던 내면의 세계나 이런 것들이 저는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그 삶의 모습과 어떤 그 글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현실은 비루 하나. 그래도 그 비루한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또 제가 사는 삶을 또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너는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 사실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근데 니체는 굉장히 생각보다 타장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얘기 나올 때. 아니네. 확장이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BTS까지 연결될 거 생각하면 기대됩니다. 네. 걱정입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미가 되고 성지순례를 시작하면 어떡하나. 몰랐네요. 우리 뭐 BTS 전문가가 있으셨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언어로 저희가 댓글 답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마지막 걸 보면 예. 니체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좀 돌아가서 보면 네.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이 있죠.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념인데 이게 참 되게 대중문화가 되게 영향력이 큰 게 아모르 파티나 그런 거 되게 웃기잖아요. 맞아요. 되게 약간 웃긴 느낌이 있어요. 그 분이 생각이 나서 네. 그 분의 춤삼이가 생각이 나서 네. 그리고 약간 좀 흥청대는 파티 느낌이 있고. 좀 근데 그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노래방에 가면 꼭 부릅니다, 그 노래. 아 진짜요? 오. 정말 가사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트로트고 네네. 그런 노래라고 해서 약간 좀 저평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저는. 네네. 가사 되게 좋고, 의미도 좋고, 저분도 되게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게 약간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그냥 우스운 게 된 게 아닌가. 사실은 더 좋은 노래고 좋은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까지. 전 사실 잘 몰라요. 그 우스운 이미지의 단면만 알고 있지. 사실 뭐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서 뭐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열심히. 가사가 좋아요. 아모르 파티. 네. 그래서 뭐 운명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직역하면 그렇고, 뭐 이건 결국 이제 허무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거고, 결국은 뭔가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모든 비극적 유의와 비극적 심각함을 비웃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삶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최고의 세상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단어는 되게 재밌는 건데, 이웃사랑을 권하란 말인가? 그거는 아니다. 그런 거 말고 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창조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주어진 세계를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연원을 따져서 보면은 뭔가 그 본질이 보인다. 그래서 그 본질을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야 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주체권을 가져라. 뭐 그래서 뭔가 세상에 어떤 창조적인 뭔가 개념을 남겨라. 뭐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을 남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체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이 얘기를 해서 일단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이상하네. 이 부분 BTS 음악과 통한다고 짐작이 되는데 맞는 거죠, 동관님? 예,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마지막에 되게 해피엔딩이에요. 네. 이렇게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래서 이제 아모르 파티를 맨 뒤로 넣은 게 사실 그런 때문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바그너 얘기를 좀 하면은, 사실 제가 바그너 음악을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바그너가 정말 독특한 거는 음악에 굉장히 역사에 있어서 되게 엄청 뚜렷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오페라 같은 거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모차르트 오페라 같은 거는 아리아 같은 게 딱 있어요. 그래서 딱 끝나면 이렇게 박수 한번 쫙 치고,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모차르트 오페라 보시면은 막 되게 그 아리아랑 레치타티보라는 부분이 끊어지고, 그 레치타티보에서는 지휘자가 지휘를 안 해요. 거기서 이제 반주해주는 클라브생, 하프시코드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음악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근데 바그너는 이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너네가 감히 내 음악의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박수를 치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와 하고 이제 짝짝짝 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네. 그래서 바그너 오페라는 대부분이 한 4시간 정도 됐는데, 네, 그 중간에 없어요. 인터미션이 없다. 인터미션이 있는데. 인터미션이 있습니까? 인터미션이 있는데 관객이 네. 자기를 표현할 시간. 네. 그 막이 끝날 때까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바그너 음악이 되게 특징적인 거고, 여기서 음악을 듣긴 좀 그러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바그너는 마치 이제 작가주의 영화 감독처럼
모든 대본 다 자기가 썼어요. 그 모차르트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본을 쓴 적이 없나 그래요. 없나 아니면은 있었다면 한두 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 아시겠지만 작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대본가가 있고 거의 배경음악만 사실 자기가 지은 거거든요. 근데 바그너는 한 땀 한 땀 다 자기가 썼어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그 독일의 어떤 게르만 신화 혹은 이제 그 북유럽의 신화를 기반으로 써서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민족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민족주의를 많이 고치게 했었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세 번째 특징은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라이트 모티프라는 그 작곡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드라마 보다 보면은 뭐 그 드라마의 테마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제 드라마 하도 안 봐가지고 OST. 네, 그 OST 말고도 막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얘네가 막 그 행복한 장면이다 하고 하면은 그 행복한 장면에 맞는 음악이 그 정말 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음악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그러면은 뭐 켈빈의 테마 혹은 뭐 곽희의 테마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테마곡들이 주요 등장인물들한테 다 부여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그너. 그래서 바그너는 그 테마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물의 테마, 그리고 뭐 불의 테마, 그리고 뭐 저기 뭐 저 황금의 테마, 칼의 테마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만약에 그 장면에 물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물의 테마가 깔려요. 그리고 그 장면에 그 여기 이제 그 뭐 등장인물들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딘이라고 보통 하는 뭐 보탄 아니면은 뭐 저희 지크프리트 이런 그 인간적인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장면에는 무조건 그 테마가 한번 깔려요. 깔리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작곡 기법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건데 바그너 작품은 되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그 길어서 일단 오페라가 이거를 연주하려면 일단 다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몸이 좋아요. 굉장히 체력이 있어요. 네, 체력이 엄청 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독일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대부분 뭐 바그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덩치가 좋아요. 성악가들 대부분 덩치가 좋은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되게 덩치가 좋아요. 그래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가 사실 그 성부별로 음역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너는 도에서 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옥타브에서 이제 세 번째 옥타브 도까지를 그 주성으로 하고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 하이 C 음이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바그너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라까지만 써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악의 기교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어떤 작품의 어떤 그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그 내가 가진 그 바그너는 또 그 오페라란 말을 안 썼거든요. 뮤직 드라마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되게 재수없는 되게 여성차별적인 언어를 쓰는데 철학이 남성이고 음악은 여성이다. 그래서 음악은 철학에 봉사해야 한다. 라는 건 되게 재수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으로. 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많은 흠결들이 있는데 되게 많은 뭐라 그러지? 그 여성들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심지어 그 어떤 여성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가 죽었는데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가 근데 자기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펑펑 울었다는 네. 소시오패스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그너 하면 생각하는 건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해가 없네요. 거의 빛에는 오해가 많았는데. 이체에는 굉장한 오해가 있었는데 네. 박은호는 있는 그대로네요. 네, 굉장히 정말 편견 그대로인 사람이고.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그 라이트 모티프라는 것도 그렇고 그 중간에 끊어지 못하게 하는 걸 무한선율이라고 하거든요. 무한선율.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 아리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네순도르마 있잖아요. 뭐죠? 그게 뭐 그 막 뭐라지 그 한때 막 유행했던 폴포트. 폴포츠? 네네. 폴포츠가 막 불렀던 그 아리아거든요. 나중에 그 네네네. 클립을 공유해드릴게요. 그거를 그 그거 아리아 무슨 오디션 프로 어디에 나왔던 나온 거 맞아요. 그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옛날에 들은 바로 알 것 같아. 네. 한때 이제 클래식 틀면은 막 그 항상 나왔던 음. 그거 보면은 그 푸치니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끝나면은 되게 막 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 오페라에서 보면은 그 아리아 끝나고 나서 박수 칠 타이밍이 없어요. 왜냐하면 푸치니가 바그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렇게 굉장히 뭐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 후대 사람들은 바그너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적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대적인 지휘가 시작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네. 그 옛날에는 지휘자가 그 뭐 17세기만 하더라도 그냥 막대기 가지고 이 정도? 그래가지고 뭐 4분의 4 박자다. 그러면은 4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휘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바그너보다 딱 한 세대 이전부터 현대적인 지휘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바그너가 되게 그 지휘법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게 이 사람이 이제 작곡가도 했지만 지휘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휘자의 이미지하면 되게 그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지 막 되게 이 사람은 과연 그 주변의 청중을 의식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거의 태초가 된 게 바그너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휘자가 그냥 단순하게 박자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곡 전체를 조율하는 개념은 이 바로 직전부터 나왔지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음악의 어떤 그런 뭐라 해야지 어떤 기본적인 이모셔널한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재워야 된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지휘자 그러면 머릿속에 다 김영민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제 머릿속에 지휘자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은 김영민의 모습과 금난생님. 예. 금난새님 떠오르네요. 금난새님 떠오르고. 근데 왜 지휘자는 여자가 없어요?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거 신기하다. 근데 지금까지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남녀 차별이 심하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유럽이 여태까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일단 첫 번째로 남자애가 있었고, 여자애. 네, 그런 게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워낙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체력이?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관악기 같은 거는 아니면 잠깐 쉴 때가 있잖아. 지휘자는 음악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거든요. 그리고 지휘자라는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피아니스트였다가 지휘자가 되는 건지 뭐 정명처럼. 작곡가였다가 지휘자가 되는 건지 뭐 정말 모르는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대 진학을 하는데 작곡가도 있고 피아노과도 있고 뭐 첼로과도 있지만 지휘과가 있나? 있어요. 있다. 네. 오.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은 그렇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지휘과 출신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휘자들은 다 그 연주자 출신들이 많아요. 연주자 출신.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정명훈도 그렇고 정명훈은 원래 피아니스트 출신이거든요. 피아니스트였다가 된 사람이라든가 레너드 번슈타인도 원래 카라얀도 그랬고 카라얀은 뭐예요? 카라얀도 원래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였어? 네. 제가 한때 카라얀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카라얀을 되게 좋아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피아니스트였구나. 네. 근데 피아니스트였을 때는 정말 20대 때라
거의 레코딩이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거예요. 네. 찾아보면은 뭐 옛날에 피아니스트였다. 이 정도 있는. 그 정도. 네. 작곡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또 사실은 네.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다른 작곡가,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다른 지휘자들이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그 레코드를 들어보면 뭐 되게 다른 것들을 느끼죠, 물론. 네. 뭐 어디를 강조하는지, 전체 곡 진행 그 러닝 타임이 다르다는 지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와닿지 않은 면이 없잖아 있긴 해요. 이게 네. 들어보면 많이 다르네. 많이 다르다. 왜냐면 고전 음악은 굉장히 해석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대표적인 게 그거 에로이카 첫 번은 뭐 나폴레옹의 진군이라고 하는 빵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악을 위주로 할 건지 관악을 위주로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그 두 음이인데 그 음표 두 개인데 그 연주가 엄청나게 달라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운명 첫 그 구절 있잖아요. 빠바바밤 네.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고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지휘자의 기본적인 성향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지휘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그거예요. 그 리스토스의 굉장히 효율적 활용. 이 오케스트라가 누가 잘하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이제 뭐 파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지휘자가 실제로 리허설 하는 게 3번에서 4번이래요. 그 작품을 실제로 공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3번과 4번의 총 연주 동안에 리더십. 네, 그죠. 역시 기업 문화. 역시 기업 문화의 우리 엔젤. 또 캐치하셨네요. 조상님. 그래서 되게 그거를 어떻게 끌어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동팀의 감독 같네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약간 있었어. 노담의 칸타빌레도 생각이 나네요. 지휘자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은 왜 그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피아니스트였는데 지휘자로 네네. 가지 않나요? 네. 네네. 그 대표적인 그죠? 네. 그런 정명훈 같은 루틴 거죠. 정명훈이 딱 피아니스트로 한번 정정을 딱 찍은 다음에 20대 때 그렇죠. 자기는 말러 연주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휘자로 전향한. 지금 다니엘 바렌보임이 훨씬 더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출신 그 지휘자죠. 이게 피아노와 뭔가 지휘자 간의 연결고리 좀 있나 싶기도 해요. 가장 기본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 보통은 작곡을 피아노로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작곡가들이. 지금의 실용 음악들도 이제 피아노 건반 가지고서 전부 기본적인 피아노가 또 표현할 수 있는 음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전자 피아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음도 또 넣을 수 있고 섞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피아노로 연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휘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런 분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모든 음을 멜로디가 있으면 다 연주할 수 있고 또 피아노는 사실 다른 악기들은 합주를 했을 때 뭐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피아노는 사실 독주가 가능하니까 그 꽉 찬 느낌도 있으니까 레너드 번스타인 뭐 이런 사람 보면 바이올린도 치면 피아노 치면서 지휘도 하는 레코딩들이 좀 있어요.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지휘도 하는 거. 네. 욕심도 많으죠. 대단하시네. 진짜 멋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전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 고전 음악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쵸.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뭐 지금 2021년인데 뭐 2800년 이때 2021년에 만들어진 누군가 만든 어떤 음악을 고전 음악이라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을 생각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신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돼야 되니까 뭐 지금 가장 되게 핫한 작곡가 이름이 뭐지?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지금 살아있는 작곡가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 거를 계속 여러 사람들이 편곡을 네. 하고 해석을 해서 뭔가 연주에 올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쇼팽, 베토벤 막 이런 분들처럼 거장의 반열에 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에릭 사티만 해도 아. 굉장히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오. 네. 아마 또 장르가 이런 분들 하는 거 고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약간 교향곡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이게 그게- 고전이 쓰면 좀 네, 현대음악이라고 하죠. 현대음악 현대음악. 시점의 어떤 타이틀로 보면 현대인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향곡이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갖는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조합을 하면은 이분들 거는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을까. 네. 한 500년 후에 후손들은 이걸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그들도 같아요. 클래식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또 뭐, 생각해보면은 되게 그 베르디 아니면 푸치니 이런 사람들 작품이 한 1900년대 후반에서 20세기 초,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거든요. 아니면 그 뭐야 그 브레제 전인가? 스트라빈스키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있죠 그 1945년에 있었던 그 레닌그라드 쓴 사람이 쇼스타코비치죠. 쇼스타코비치만 하더라도 쇼스타코비치. 1900년대 사람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이게 들으면은 들어본 이름들이야. 네. 근데 그 사람 그쵸. 그분들은 또 최근 그렇구나. 최근이구나. 인물들이군요. 네, 항상 궁금했거든요. 고전 음악과 속담이 과연 업데이트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항상 저는 궁금했어요. 돼가고 있죠. 근데 그리고 이게 네네 말씀하시죠. 연주하는 걸 싫어한대요. 현대음악을.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이게 베토벤 그냥 뭐 5번을 연주했다. 그러면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음악 한 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내년에도 그렇겠네. 출품이 가능할지. 그걸 그 리사이틀이라 그러나 뭔가 뭐 계속 소리하면서 연주가- 연주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코어를 익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허무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 이걸 완전히 체득하게 노력할 때 그 스케줄 되어 있는 거고 하나 하고 나서는 그렇죠? 또 이런 연주가 있을 때 내가 불러줘야 되는데 네. 너무 프리랜서 좀 얘기하라.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중국도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 오케스트라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유난히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오케스트라가 선진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선 이 오케스트라를 꾸민다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의 악기들을 이 정도로 잘 다루는 자국민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자국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융성한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만이 이 무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무대가 갖는 상징성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다른 걸 말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음악을 기꺼이 즐길 줄 아는 국민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되게 멋지게 짓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국의 어떤 그 교향악단들을 꾸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이 지역의 대표를 하는 내가 축구팀 하나 운영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야구팀 운영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향악이 갖는 상징성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고급 문화로서 인정을 하면서 악망하는 어떤 그 위치도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위정자들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막 항상 오페라만 듣고 살았어요.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치적을 남기고 싶을 때 뭔가 이 대단한 어떤 그 음악 연주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이제 감정의 고향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더라고요. 중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중국의 피아니스트 중에 지금 되게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요. 저는 중국은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냥 전국 체전하면 열면 돼. 자, 우리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융성하자.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투자를 하면 되냐? 아닙니다. 그냥 전국 단위에 오디션이 열매됩니다. 0.001%만 많이 커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돌리면 됩니다. 해도 될 정도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면 뭐 물론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많은데. 그 유전적으로 막 진짜 기적의 확률로 태어난 뭐 천재 같은 사람 뒤지면 안 나오고 있어요. 뒤지면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지만 본인도 엄청 모르고 막. 잘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그 성장과 고급의 이미지를 갖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을 장착하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안경 바꾸고 시계 바꾸고 구두 바꾸고 막 이러는 것처럼 국가 단위에 봤을 때 교양학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가 거기에 있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확실히 거기서 오는 그 깊이가 좀 좋긴 해요. 저는 가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누구 건지 찾아보려고 듣지는 않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최근에 저한테 생긴 좀 취미라고 아직 반열에 올리긴 좀 그렇지만 피아노 연주가 있거든요. 집에 이제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이제 딸내미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던 이유만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갖고 싶었던 소망을 이뤘죠. 근데 갑자기 피아노가 들어왔고 눈앞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조금 배웠어요. 이제 몇 개 이제 유명한 악보들 같은 것을 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충족감이 굉장히 커요. 내가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알게 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좀 감정을 위로해 주는 것들에 굉장히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되게 제가 열심히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 중에서도 이제 좀 재즈 피아노 쪽이 흥미가 좀 생겨서,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빌 에반슨이 있어서 빌 에반슨이 연주했던 어텀 리버즈라는 그 스코어를 굉장히 초보의 레벨로 좀 그러니까 쉽게 만든 걸 그래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연습해보고 있는데 되게 그 충족감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음악은 저는 우리의 표현의 수단인데 언어와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언어가 있고 소리가 있고 시각이 있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 음악이라는 영역은 결국 말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공유하고 논의하고 나누고 분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또 퍼지고 커져가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BTS를 한번 들어야겠다. 세상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건 다 BTS로 흐르고 있구나. 합류해야겠다. 네, BTS로 넘어가면 이제 이 니체와 바그너를 넘어서 이제 현대로 오면서 현대 의미까지 더해지면은 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나중에 바로 다음 시간 이제 켈빈님이 하시니까 네네. 나중에 한번 뭐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바그너도 한번 좀 지금 그냥 음악적인 업적만 했는데 사실 뭐 신화적인 의미나 이런 거를 조금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 볼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날치 가고 한번 할 때도 일부러 제가 막 뮤직비디오를 가져와서 네. 그 앞에 1절만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들었고, 왜냐면 우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구현할 수 있잖아요, 인프라적으로. 그럼 바그너도 너무 길다고 한다면 한 대목만 좀 따서 들어보고 시작해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저희 그렇게 진행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한번 라이트 모티프를 한번 네, 체험해 보는 걸로. 그렇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꽉 찼네요. 딱 맞았네요. 꼭 이렇게 되네요. 시간이 꽉 차네요. 정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는 건지 맞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용을 조금씩 줄이는 페이드아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광님도 중간중간 너무 맞아. 훌륭한 첨사, 네. 인간 니체에 대해서 또 정말로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저는 어떤 경우도 심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것들도. 누구도. 그렇죠. 결국 니체도 그런 완전한 존재, 뭐 해겔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완벽한 존재, 이상적인 존재는 사실 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 또 그런 존재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살면 필연적으로 죄책감과 그다음에 자기 혐오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훌륭한 어떤 존재를 자꾸 상정을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존재처럼 되려고 자기 발달, 자기 발전을 추구할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나는 아닌가 봐.
근데 그건 되게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근데 오늘 인간이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이제 발전은 이제 제가 이어가기로 이제 얘기를 이제 줄을 섰기 때문에 오로한 파목걸로 한번 준비를 해볼 거고요. 네. 한 3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네. 이야기거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고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면 왜냐면 민서님도 이제 니체에 대해서 예고를 많이 해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오로한 파목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포인트, 그러니까 작품은 그러니까 작품은 한 가지에서 가져오고 오로한 파목의 작품이었던 검은 책이라는 소설을 가져올 것이고 오로한 파목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이 담긴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의 한 대목을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설을 먼저 가져올 거고 작품을 뒤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 테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내면을 가져가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쓰는 작가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내면, 특히나 저는 오로한 파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3세계의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작가이지만 사실은 터키의 작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라는 나라가 또 문학사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다 약간 뒤섞인다고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류가 아니죠. 또 오로한 파목은 그런 어떤 터키의 어떤 국민들 중에서는 상류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구 문명의 많은 것들 영향을 충분히 받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위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글을 좀 쓰는 작가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근데 제가 오로한 파목을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연설문을 보게 되면 정말 꾸밈 없고 가식 없고 정말 실제 인간의 내면 그대로를 너무나 잘 표현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누고 싶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발제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작가의 세계라는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발제를 여러 번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로한 파목이라는 작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과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내용을 탐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